동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농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케냐 루케나. 한 해 600도 채 되지 않는 강수량과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농업 한계 지역이었죠. 절망적인 가뭄, 실패만 반복된 옥수수 농사, 사라져가는 마을의 희망 속에서 한 청년이 한국 쌀을 심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케냐의 쌀 농사? 불가능하다. 한국 기술? 거긴 사막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전단지 한 장을 손에 들고 도시로 향했고 불신과 조롱을 이겨낸 끝에 루케나에는 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스마트 센서, 관계 파이프, 그리고 한국에서 날아온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희망을 심은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케냐 서부에 위치한 루케나 지역. 이곳은 붉은 흙과 강한 햇볕으로 둘러싸인 고원이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자연이 풍부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존 그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강수량은 연간 평균 600에도 못 미쳤고 비가 오는 계절조차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죠.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루케나는 식량 생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의 배는 늘 불룩했지만 그건 영양이 아니라 영양실조의 상징이었죠.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민간 구호단체의 활동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 농민들의 희망이 되어준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루케나 농업협동조합의 최연소 이사장, 엘리야 오디엥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으며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지런하고 착한 아들로 통했지만 지도자로서 주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그의 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급변했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던 조합원들은 이 젊은이를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그는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조합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이 나이에 조합을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이 마을은 영영 변하지 않아. 엘리야는 그날부터 조합의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마을 농업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했어요. 조합이 다루는 주요 작물은 옥수수와 콩뿐이었습니다. 시장 가격은 해마다 출렁였고 수확량도 기대에 못 미쳤어요. 마을 농기계는 고장이 잦았고 관계시설은 20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새로운 품종 도입과 작물 다변화를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건 조롱과 냉소였어요. 넌 농사 한 철도 제대로 안 해본 애야. 이 조합은 내 실험실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회의 시간마다 날아들었죠. 일부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발언을 끊고 그의 제안서를 읽지도 않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나이를 들먹이며 회의석상에서 비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합원 중 일부는 조용히 응원했지만 대다수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에게 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는 조합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신문 더미 속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작은 종이었어요.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 한국의 기술로 케냐에서 쌀을 기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엘리야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쌀, 그 단어 하나가 그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죠. 루케나 사람들은 쌀을 좋아했지만 늘 외부에서 비싸게 수입해 먹어야 했었어요. 마을의 토양은 쌀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지배적이었고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아프리카와는 지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거리가 먼 나라에서 이 땅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인터넷을 뒤져 코이카의 세미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장소는 나이로비, 일정은 일주일 뒤였어요. 엘리야는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조합 자금은 바닥이었고 자신이 세미나에 다녀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누구든 마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엔 내가 움직이겠다. 그는 조합 회계 담당에게 자신이 직접 출장비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뒤 오토바이를 팔아 경비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의 눈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고는 말없이 도시락을 싸주었죠. 그 도시락엔 엘리야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먹던 옥수수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옳다면 밀어줄게라는 어머니의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나이로비행 버스에 오른 엘리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난 끝까지 가겠다. 이 붉은 땅에 희망을 심을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 시도할 거야. 버스는 루케나를 벗어나면서 점점 더 포장된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흙길이 계속되었지만 시야에 고속도로의 검은 아스팔트가 나타날 무렵 엘리야는 비로소 현실감을 느꼈어요. 정말 나이로비로 가는구나. 버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 지방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노부부,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엘리야는 창가에 앉아 가방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낡은 농사 일지와 손으로 적은 조합의 재정 계획서, 그리고 전단지 한 장이 담겨 있었죠. 그 종이 한 장이 엘리야의 세계를 이토록 흔들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 흔들림 속으로 한 발을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버스가 고산지대를 지나 고개를 돌 때면 케냐의 광활한 대지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푸르게 솟은 언덕과 건조한 사바나가 공존하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어요. 엘리야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를 따라 논과 밭을 오가며 자랐었죠. 마을 학교가 끝나면 곧장 들로 나가고 손에 흙을 묻히며 저녁 해질녘까지 일을 도왔어요. 그 시절엔 농업이 낡은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죠. 하지만 자라면서 그는 세상의 시선이 농촌을 무시한다는 걸 조금씩 깨달았어요. 대도시에서 유학 온 사촌은 늘 말했습니다. 너도 이곳을 떠나야 해. 이 마을에서 꿈은 없잖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루케나에서 태어났고 루케나에서 자란 자신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을 개선하고 가능성을 증명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죠. 나이로비에 도착한 건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었고 도로에는 수많은 차량이 쉴 틈 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짐을 들고 버스터미널을 나서며 강한 기름 냄새와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내 마을의 미래가 시작될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숙소로 향했고 다음 날 열릴 세미나 장소를 지도 앱으로 수십 번 확인했어요. 낯선 도시에서의 하룻밤은 낯설고 불안했지만 그는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희망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 말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이끌던 무언가의 정체를 드러내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리야는 검정 셔츠에 다림질된 바지를 입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세미나장으로 향했어요.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면 이미 국제 컨벤션 센터 앞에는 각국 농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전시장에는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 설명 패널과 시연 영상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엘리야는 약간의 떨림을 느끼며 입장했어요. 한국과 아프리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NGO 관계자와 대사관 직원들이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지현 박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30% 미만이었지만 기술과 협업, 교육을 통해 농업혁신에 성공했다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케냐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세미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이 있었고 엘리야는 과감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루케나 협동조합 이사장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합은 옥수수와 콩만 재배하며 연이은 적자로 고통받고 있어요. 쌀을 농사지으면 식량 자급과 수익이 안정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없어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방청석은 잠시 조용해졌다 금세 술렁였죠. 몇몇 청년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 국제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박지연 박사는 잠시 고민하듯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반드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저희는 이미 관계 시스템과 쌀 품종을 실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죠. 1헥타르 시범 논 하나만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엘리아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내려놨고 발표 후 지리자들 앞에서 박 박사와 기술자 김태우를 만났습니다. 김태우는 스마트 관계 시스템 전문가로 자동 센서와 스마트폰으로 수위와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해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이 적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엘리아가 시범 재배 의지를 밝히자 크게 고개를 끄덕였죠. 박지연 박사는 센서를 시범실에서 직접 데모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루케나처럼 기후변동성이 큰 지역에서는 자동급수와 물 재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술은 초기 비용이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물 낭비를 줄이고 수확량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이어서 김태우도 말했어요. 우리는 센서와 파이프, 펌프까지 한국에서 들여왔습니다. 현지 설치와 유지 보수를 한국 기술자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에요. 엘리아는 얼굴이 밝아졌어요. 세미나 후 바로 박 박사와 김태우는 루케나로 현장 답사를 오겠다고 약속했고 엘리아는 조합 내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국 후 맞닥뜨린 현실은 다시 냉혹했어요. 한국 기술은 우리 땅에서 통하지 않는다. 쌀을 심어봐야 물과 병해충만 더 부른다라는 반박이 조합 내부에서 확산됐고 상인 조직은 마을 전체에 루머를 퍼뜨렸어요. 콜라처럼 당기는 맛도 아닌 쌀이 뭐야 그 돈이면 기계사고 농기구 수리하지 조합장이 한국 돈에 눈 멀었다더라 등의 비방이 조합 게시판과 모임에서 반복됐어요. 현지 언어로 소문이 돌면서 일부 청년들도 조롱했고 조합회의는 파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아는 흔들리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기술을 의심할 순 있지만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야 해요. 그의 연설은 일부 원로와 젊은 농부에게는 작은 불꽃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회의장을 떠나버렸어요. 며칠 뒤 한국팀이 루케나에 도착했어요. 김태우는 기계를 풀고 센서와 관정,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엘리아와 몇몇 호기심 있는 청년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합류했고 현장 분위기는 조금 살아났죠. 박지연 박사는 현지 농부와 원로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한국쌀 품종의 특징과 품질 차이에 대해 설명했어요. 4일 동안에 걸친 워크숍에서 현지 농부들은 질의응답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기술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드디어 첫 파종이 시작되었어요. 조합 기술자들이 물댐과 관계시설을 점검하고 엘리아는 한국에서 가져온 프리미엄 품종의 씨앗을 들고 논밭에 섰어요. 하지만 예상 외의 변수가 등장했어요. 첫째, 물 부족. 설치한 관정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기존 우물물이 예전보다 말라 있었죠. 둘째, 이상 기후. 강수 예정이었던 구간이 건조기로 바뀌면서 발화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셋째, 병해충. 줄 세우기 작업 이후 아주 작은 진딧물 무리가 모종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씨앗 중 70%가 발화하지 못했고 새싹이 쓰러지고 병들었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회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죠. 처음부터 틀렸어. 이제 조합장이 책임져야 돼. 마을이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 엘리아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내가 만든 문제는 내가 책임집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KOICA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루케나 지역 토양 분석 결과 지하수층이 깊이 존재하며 관정 수위를 조정하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치기기와 센서를 재설계해 좀 더 현지 기후와 맞게 조정하겠다는 추가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소식은 엘리아의 어깨를 가볍게 했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번의 실패로도 끝이 아니군요. 한국기술진은 루케나 지역의 지하수 구조를 고려해 관정의 깊이를 재설정하고 모래 필터를 설치해 수질 안정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는 센서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고 배선 일부를 교체했으며 현지에서 쉽게 조달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 유지 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설비를 간소화했죠. 이러한 기술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박지연 박사는 조합원과 다시 만나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첫 실패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무엇보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더 나은 성장을 만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부 농부는 조심스레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처음 기술을 반대하던 중년 농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걸 인정해야겠군요. 다음은 잘 됐으면 합니다. 그 한마디는 조용히 퍼져가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는 관계 재설계가 완료된 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주야간 수온과 습도 차이를 자동 조절해 물 공급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은 한국에서도 최신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이었죠. 농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작동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모내기는 예정보다 열흘 늦게 시작되었지만 마을 전체가 긴장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식 줄 모내기 방식으로 전환됐고 각 모종의 간격과 깊이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김태우는 마을 청년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고 자세를 가르쳐 주었고 땀을 흘리며 직접 논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논 근처에서 흙을 만지며 어른들을 도왔고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마을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제대로 된 첫걸음을 떼는 것 같아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기술만이 아닌 사람의 신뢰가 함께 쌓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츰 알게 되었어요. 외국의 기술이라는 것이 꼭 낯선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촘촘하게 심어진 모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잔물결처럼 흔들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또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논으로 향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수분 측정기의 숫자가 오르면 박수가 터졌고 아이들은 논 가장자리에서 장난을 치며 흙을 만졌어요. 어른들 중 일부는 스스로 삽과 호미를 들고 나와 물길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흐르던 날들 속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벌어졌어요. 새벽 5시 무렵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엘리야는 논의 수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이 젖지 않았고 논둑을 따라 걸으며 관정 펌프가 설치된 쪽으로 향했어요. 김태우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펌프실 내부의 배선이 끊어져 있었고 일부 부품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논 일부는 말라가기 시작했죠. 관정 펌프가 고의적으로 파손됐다는 사실은 곧바로 마을에 퍼졌습니다. 인근 상인조합의 반대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소문도 돌았고 마을은 다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왜 매번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불만과 회의는 금세 조합회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조합 일부 간부는 엘리야의 책임을 물으며 해임안을 논의했고 급기야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더는 안 됩니다. 마을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엘리야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표출하지 않았고 그저 모두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무리한 기대가 가져오는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한참 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피해는 명백히 외부에 의한 것이며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저였기에 펌프를 오늘 안으로 복구하지 못하면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김태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반드시 작동시킬 수 있어요. 박지연 박사도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모두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마을을 돕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건 손가락질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몇몇 청년들이 손전등과 공구함을 들고 펌프실로 달려나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펌프실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센서를 재조립하는 김태우 옆에서 납땜을 도왔던 이는 과거 가장 먼저 기술 도입을 반대했던 농부였고
펌프실 조명을 비추던 이는 마을에서 가장 조용했던 목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묻지 않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발을 맞추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펌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물이 도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논 위로 퍼지는 물줄기를 본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했죠. 됐다, 물이 돌아왔어. 그날 아침 엘리야는 논 가장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땅속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은 채 그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번의 실패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선 힘은 공동체가 하나로 묶였을 때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가 눈을 떴을 때 어린아이가 수분 센서를 바라보며 숫자를 읽고 있었어요. 어른들, 오늘은 63이에요. 괜찮은 거죠? 그 말에 어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주 잘 된 거야. 며칠이 흐른 뒤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년들이 논두렁을 손질했고 어른들은 스마트폰 앱을 보며 수온과 습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는 방제 설비를 마을 전체에 공유했고 박지현 박사는 작물 생장 데이터를 정리해 마을 학교에 전달했어요. 교사들은 그것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며 아이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했고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하는 내용을 듣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마을은 그야말로 농업과 교육,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해갔어요. 수확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엘리야는 논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모줄기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모의 끝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 농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네요. 논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술은 단지 도구였고 진짜 기적은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가 루케나 마을이 함께 발견한 진짜 해답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논 근처의 평지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랄 것도 없이 하나둘 나와 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엘리야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뒤편에 섰고 김태우는 의자에 앉아 아이들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박지현 박사는 노트북을 열고 생육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별들이 논물 위에 비쳐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우린 모두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농사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엘리야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고 아이들마저 장난을 멈췄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예요. 버릴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우린 우리식으로 계속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요. 그 말에 박지현 박사는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김태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곧이어 마을 곳곳에서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 그리고 함께 일군 변화에 대한 조용한 감탄이었죠. 그 밤 루케나 마을은 아무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고립되지 않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별빛 아래에서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우리가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논 위에 태극기 깃발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어요. 조용히 울렁이는 깃발은 마치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고 모두의 눈동자 속에 그 장면이 깊이 새겨졌어요. 수확의 날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고된 축제 같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논 주변에 하나둘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얼굴에 손으로 그린 그림을 바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조합원들은 고운 모래와 진흙을 말끔히 정리한 논둑 옆에 서서 자신들이 키운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첫 별을 베어낸 사람은 엘리야였고 낫이 별을 스치는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어진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고 이내 긴 줄로 선 사람들이 차례로 논으로 들어가 손에 낫을 들었어요. 쌀은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쉽게 베어졌고
손에 닿은 모는 기분 좋게 단단했어요. 조합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이건 기계가 해도 되는 일이긴 한데 오늘은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누구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는 점점 비워지고 마을 광장은 수확된 벼로 차곡차곡 채워졌어요. 수확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고 벼를 털고 정리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표정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에는 짙은 만족이 번졌고 아이들은 방금 턴 벼를 만지며 뛰놀았어요. 결과는 예상 이상이었어요. 수확량은 기존 옥수수 대비 2.8배, 품질 등급은 어로 평가되었고 병해충 피해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내부에선 전례 없는 성과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마을이 처음으로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이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다루기 시작했고 루케나의 이름은 이내 케냐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일부 국영 채널은 기술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고 각지에서 수십 건의 벤치마킹 요청이 조합으로 쏟아졌어요. 코이카는 즉시 후속 사업 논의에 착수했고 루케나를 거점으로 삼아 인접 새 지역의 K라이스 벨트 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 운영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엘리아는 이를 두고 박지현 박사 김태우와 함께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게 됐네요. 그가 말했을 때 박지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태우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죠. 시작은 작았지만 의미는 커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기적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였다는 걸요. 마을회관에는 수확을 축하하는 식탁이 길게 놓였습니다. 단출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 위에는 방금 지은 따끈한 쌀밥이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엘리아는 첫 수확의 쌀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말없이 그릇을 내밀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한 입을 먹고 난 뒤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엘리아는 목이 메었고 잠시 후 그는 중얼이듯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마을 살려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함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카메라는 마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에는 노을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에 살랑이는 벼 사이로 작은 태극기 하나가 고요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논을 따라 걷는 아이들의 발자국은 작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컸습니다. 그 깃발은 단순한 국가의 상징이 아니었고 협력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증거였어요. 기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적이 이곳에서 현실로 꽃피운 것이었죠. 박지현 박사와 김태우는 며칠 뒤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현장 점검을 하며 말했다죠. 이 마을은 이제 스스로 자라날 줄 아는 뿌리를 가졌어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자라는 변화, 그게 진짜 발전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희가 나눌 차례입니다. 받은 걸 돌려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는 마을 청년 몇 명을 직접 선발해 인근 지역 농업조합에 파견하고 기술과 데이터를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조합 사무실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배움은 받는 것이지만 진짜 변화는 나누는 것이다. 루케나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첫 수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조합회의에서는 새로운 재배 방식을 논의했고 일부 청년은 직접 드론 관측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아는 모든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하나 가능성을 따져보며 준비해 나갔어요. 그는 더 이상 선두에서 혼자 길을 이끄는 조합장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 중 하나로서 그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그는 다시 논 가운데 섰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두 번째 논에는 아침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논 위의 작은 깃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정말 시작이네요.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마을 전체가 듣고 있는 것처럼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여우는 길었고 그 감정은 마치 다시 시작되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깊었죠. 다시 논을 바라보던 엘리아는 문득 자신이 처음 코이카 전단지를 들고 나이로비로 향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단지 절망 속의 마지막 끈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을을, 공동체를,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걸요. 처음의 두려움, 두 번째 실패의 고통, 그리고 함께 일어섰던 밤의 기억까지 모두가 지금의 풍경을 만든 조각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는 흙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어요. 과거에는 이 흙이 척박하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이 흙이야말로 마을 사람들의 땀과 의지가 스며든 결과였어요. 기술이 준 것은 도구였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됐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마을 회의에서는 이제 매달 새로운 안건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품종 도입, 저장시설 현대화, 마을 학교와의 교육 연계까지. 사람들이 농업을 생존이 아닌 성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조합장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이웃으로서 그 흐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박지연 박사와 김태우는 한국에서 루케나 모델을 보고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우리는 기술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함께 키운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자라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초청을 받아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교실 가득한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저도 논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 가면 벼가 자라요? 엘리야 아저씨는 왜 그 깃발을 논에 꽂았어요?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깃발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는 표시였어요. 나중엔 없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깃발을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요. 교실 안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엘리야는 아이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느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엘리야는 다시 논둑에 섰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논 위의 물은 하늘을 반사하며 평온했어요. 그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지요. 그 말은 땅과 하늘 그리고 논을 따라 퍼졌고 누군가 대답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된 진실처럼 다가왔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절망뿐이었던 붉은 땅.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곳에 초록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기술을 넘은 진심, 원조를 넘어선 연대의 증명. 엘리야의 도전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고 루케나의 기적은 모두가 함께 만든 미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마을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이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